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대한민국 부당거래 새 책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김정필 저서의 대한민국 부당거래 북콘서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딱 띄죠. 대한민국 부당거래 지식의 숲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출간과 함께 특별한 북콘서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저자인 공동저자인 김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앉으시고 가만히 있자. 오늘 이 책의 저자가 김프로뿐만 아니라 김정필 기자. 이분도 지금 공동 저자인데 오늘 어떻게 안 나왔어요? 가족상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가족상 지금 장지에 갔다가 장지가 지방이어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좀 양해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책 이 집필 분량에 따라서 오늘 사실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북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집필 분량에 따라서 한 20분만 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몇 대 몇으로 썼어요? 반반 썼습니다. 반반 썼는데 처음에 5꼭지를 썼다가 한 챕터가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4개, 5개 이렇게 썼죠. 챕터가 총 9개인데. 그래요? 네. 그럼 4개 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4개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렸어요. 김프로가 다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 전문 다 제가 일러스트라 그린 게 아니라 전문 일러스트예요. 사실 이 사람이 지가 그린 거를 저기 스티커를 팔았었어요. 부당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뭐 김프로는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을 함께했다가 최근에 또 어제 직업을 하나 갖게 돼가지고 부득이 이제 고정 출연을 못 하게 됐었는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아쉬움 돈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출연료를 올려달라는 출연료를 이기였습니까? 부당거래였군요. 부당거래. 단칼에 자르시더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프로 쇼도 그만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그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내란 말이야. 돈이 안 되니까 그만뒀지. 아니 왜 그만뒀어요, 김프로 쇼? 돈이 없어가지고. 방송에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김프로가 참 좋은 방송을 했었어요. 그 김프로 쇼의 장점이 뭐였어요? 잘 김프로 좋아한다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좀. 그래. 거짓말을 하나.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요? 노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야, 엉뚱한 걸 들었구만. 누가 오신 거죠? 박프로 쇼 들었어, 박프로 쇼. 오셔서는 감사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재즈는 딴 사람이 했죠. 노래는 제가 안 했고, 전 진행을 했습니다. 재즈 그 누구예요? 그 보컬이 누구였어요? 보컬. 보컬은 재즈가 알고 싶다. 재즈가 알고 싶다. 재즈가 알고 싶다를 만들어서 이제 한 1년 반 하다가 이제 다른 분에게 드리고 저는 김프로 쇼를 김프로 쇼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프로 쇼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 김프로 쇼의 장점이 뭡니까? 김프로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태도. 배 감독님의 꼼꼼한. 황대리님의 구수한 사투리. 그렇습니다. 세 분의 케미가 좋았다.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김프로 쇼를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김프로하고 그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고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쪽집게예요. 이 지금 그 누구야? 그 홍만표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들어간다. 이게 몇 달 전부터 짚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시절이 조금 엄혹해가지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한 5달, 6달 정도 전에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뭔가 큰 거 하나 터진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김프로의 그 예지력 또 검찰에 도대체 누구하고 친하길래 이렇게 아주 그냥 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검찰 출입을 했는데 그때 기사를 좀 뭐랄까
당시 집권 여당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논조의 기사를 이제 제가 계속 썼거든요. SBS 기자면서. 네네 그렇죠. 별로 티는 안 났어요. 근데 왜냐면 근데, 키를 다 시켰으니까 데스크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저희 전반적으로 저희 팀이 그런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그때 저희가 쓰는 기사에 뭔가 마음으로 동조를 해주던 분들이 검찰에도 계셨을 거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좀 뭐 이렇게 친정부 뭐 이렇게 좀 뭐 검세라고도 욕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계시던 분들이 다 귀환 가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다 어디 뭐 지방 한직 뭐 이런 데 계시다가 그런 분들하고 친한 거예요. 우리 김 프로가. 친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탄핵 국면에 다 돌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수사를 막 하시고 막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예. 누군지 아시겠죠? 대략.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아 그래요.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그분 제가 뭐 이렇게 친하진 않고. 예, 친하진 농담입니다. 않고. 예. 문무일 말고. 예. 그리고 양심적인 검사들. 검사들이 다 쓰레기겠습니까? 일부 양심적인 검사님들하고 또 긴밀한 또 연관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 프로가 또 그분들 통해서 또 검찰의 생리를 또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급 정보를 또 많이 접하게 됐고 그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됐던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현안 얘기부터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무일이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문무일. 그게 왜 그러지? 이제 그 원래 말 잘 듣는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을 오래 이렇게 출입을 해보면 이런 얘기는 또 들으면 욕을 막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이 검찰 경찰 간의 이 개혁 얘기가 무조건 검찰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아니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경찰한테 엄청난 그 권력이 쏠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불합리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해방 이후에 우리 경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굉장한 악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사실은 그 검찰에게 많은 그 권력을 좀 준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 수사를 한번 스크리닝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상당 부분 정화작용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60년 동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건을 주무를 수 있는 또 부작용이 터진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다시 경찰한테 싹 다 풀어주는 게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말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그 면을 부각해가지고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내놓을 때 그걸 부각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 경찰이 뭐 박원순 시장 뒤를 털고 나경원의 선거 전략 짜주고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그 뭐 총선 대선 전략 짜주고 또 백남기 농민한테 물대포를 쏜 주체도 바로 다름 아닌 경찰이었고요. 경찰이 뭐 검찰보다 더 나은 점이 없어요 하나도. 예, 한마디로 지난 정부 때 권력의 개였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세파트냐 그 치와와냐 그 차이지 뭐 사실 개였던 건 마찬가지예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밉다고 경찰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것도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떼준다고 수사 종결권을 떼어준다고 그렇다고 뭐 검찰의 권한이 무소불위해서 갑자기 뭐 껍데기만 남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건 감안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문무일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60년 동안 검찰이 뭐 잘못된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개혁의 주체가 돼 있는 개혁의 대상이 돼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별게 없으니까 다 선의를 보고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 타이밍에 검찰의 수장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제스처 자체는 정무적으로는 현명하지는 않다. 뭐 그렇죠. 현명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내용이 다 잘못됐다고 봐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어서 사안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를
복잡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네.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우 쓸려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법을 잘 아는 뭐 변호인들 내지는 뭐 판사님들 뭐 검찰 뭐 기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전부 다 칭찬할 만큼의 정교한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뭐 그런 면들은 좀 이렇게 가려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아주 그 뭐랄까요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김정필인가요? 아 정말 아주 네, 사이다 질문입니다. 네, 사이다 맞습니다. 질문. 김정필, 김프로, 김정 써 있잖아요. 김정필. 자, 예명이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오늘 김정필 기자가 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김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출판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왜요? 왜냐면 저는 네. 셀럽이 될 마음이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김프로라고 이름을 쓴 것도 있는데 네네. 뭐 저는 괜찮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프로가 유명한 줄 알고 네. 책을 많이 찍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 저기 공저처럼 문무일도 넣어요. 문무일도. 그럴까요? 네, 문무일도 넣어. 예. 나오시면 제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무일 씨가 갑자기 이렇게 현 정부 들이받은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반 것 같아요. 일단 뭐 문무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 오반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뭐 차후에 자유한국당 뭐 공천을 받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진 않다고 그렇진 보고요.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 정도는 액션을 해야 그래도 검찰 전체를 조직 전체를 좀 끌고 갈 수 있지 근데 않나. 이제 2달 후면 그만둘 사람인데 뭐 굳이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지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또 뭔가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뭔가 발판을 계산을 하는 분 같으면 오히려 이 타이밍에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자기 인기 끄는 데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 게 뭐 그래서 만약에 뭐 민주당이나 뭐 이쪽 세력 검찰을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으로 포지셔닝이 되면 본인이 나중에 나와서 뭐 하기에 괜찮잖아요. 그 전관 예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 갈아타면은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뭔가 본인이 이렇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네.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지? 책 파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맹비난을 해주세요 좀. 예. 그럼 뭐 출판사가 힘드시겠죠. 네, 농담입니다. 우리 김프로는 마음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예. 자 그래요. 우리 김프로는 전에 그 SBS에서 법조 출입 얼마나 했어요? 법조 관련된 뭐 경찰까지 치면 한 6년 조금 더 했으니까. 저기 오래 하면 안 좋을 거라고 하대요. 그 저기 법조 출입 기자. 일단은 건강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왜 건강이 안 좋습니까? 술을 많이 먹어야 돼서. 술을 많이 먹어야 돼서. 술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줄을 타는 느낌으로 내가 이거 브로커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기자들이 의린 조직이에요. 그 법조 특히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식적으로 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 적도 잘 없고 물론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정말 큰 맥락에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름도 다 뭐 익명 처리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자세한 거 물어보면 뭐 그거는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내밀한 얘기를 알려면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는 사람한테 뭔가 추천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네네네. 기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2층 자리 있어요. 2층으로 가십니다. 2층으로. 기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믿을만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이제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이제 뭐 인간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수밖에 없으니.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여담으로 지금 그 검찰에 계신 분 중에서 이른바 셀럽 검사 중에서 술을 가장 많이 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마셔도 안 취하는. 마셔도 안 취하는. 그 이제 검사계의 정상근. 정상근이. 근데 제가 경험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잘 없었고
마셔도 안 취하면 취할 때까지 드세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는. 윤석열 지검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술을 잘 하시지는 못해요. 근데 많이 하십니다. 그분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막 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리를 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니까 술은 제가 보기에 주량 그렇게 세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술자리는 마다 않고 가시니까 미식 가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주로 이제 먹으면서 뭐 술을 하시는데 술이 뭐 세지는 않으신 것 같고. 술 마시고 개가 되거나 그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본 중에 몇 번 개가 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아직까지 계시지 잘 않아요. 우병우 있었을 때도 우병우가 검사로 있을 때도 취재했었어요? 취재는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자리를 기자들하고 잘 안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강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개인 성정이 내가 잘났잖아. 라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났어요. 거기 소년등과하고 되게 똑똑하거든요. 40살 때 아니 40대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이제 검사가 된 거 자체가 대학 졸업하기 전 뭐 하여튼 바로 대구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똑똑하잖아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사석에서. 근데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저 뭐 재수없는 새끼가 아니고 알겠는데 인정한다마는 그래 네가 저기 검사로서 그 수사 잘하는 건 인정해. 똑똑하고 수사 잘하는 건 인정한다마는 그래도 그걸 네 입으로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니? 약간 이제 이런 캐릭터를 알만하시겠죠.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좀 인기가 잘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 아무래도 그 사실 우리 분위기가 프로하고 방송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우병우는 조밀조밀 뭐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수사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지만 반면에 B 씨는 뭐 다 된 거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다 흐트러 버려 가지고 무의로 만들어 버리는데 달인이다. B가 누굽니까? B 지금 검사 안 하시는 분 같은데. 검사 안 하시고 정치를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하시는 분이라는. 하여튼 그 이제 공안부하고 특수부하고 좀 차이기는 한데요. 그 우병우는 특수부 검사죠. 특수검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그냥 주임 검사, 새끼 검사일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려면 한 방 한 칼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를 윗사람한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뭔가 이게 흐트러질 것 같을 때 자기가 딱 내놓을 수 있는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안부는 그런 수사는 아니거든요. 결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뭔가 정무적인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정무적 사건이라면 이제 정치권과 얽힌 뭐 선거,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안부에서 하는 수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뭔가 집권 여당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민주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빼고는 딱 10년만 이제 문민정부가 있었던 거니까 그때는 조금 성격이 달랐죠. 밑에서 뭐 그냥 구석구석 하지 마라 뭐 하는 것도 있었고 막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이제 청와대에서 좋아할 만한 결론을 좀 내줘야 안전하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윗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윗사람한테 판단을 받아야 자기가 또 안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수사의 패턴이 달라서 그거는 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우리 책 얘기는 안 하나요? 책 좀 팔아야 돼. 책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죽겠어. 지금 말이야. 지금 우선 이것부터 밑자락 깔아야지. 이거 뭐 시작부터 책 얘기하면 누가 사냐? 형이 잘 팔아줄게. 이런 것도 형이 또 쇼핑몰에 대가요. 그래요. 오늘 믿고 가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될 텐데 이 책은 김용민닷컴이 없어요. 자, 그 하나만 더 여쭙시다. 그 정치부 출입은 안 했잖아. 정치부 출입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나하고 방송할 때 황교안의 정치적 미래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랬나요? 어떻게 미래를 좀 예측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책 팝시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검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학습 능력이 있을 거예요. 학습 능력. 그리고
공안 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했던 대로 지금 다니잖아. 뭐 백팩 메고 다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안철수와의 황교안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정무 감각이 필요 없는 일을 오래 했죠. 똑똑한데 의사하고 벤처하고 뭐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하고는 그렇게 그냥 인기를 그래서 계속 잘 얻어서 나왔다가 이제 훅 가셨는데 이분은 정무적인 판단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 내내도 그게 변수긴 하다. 네,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게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똥을 안 밟거나 아니면 크게 화를 안 입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네. 지경을 지금보다 넓히긴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뭔가 선거에서 더 큰 자리로 가시려면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로 계시니까 예. 그거보다 더 하려면 이제 뭐 집권을 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 또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중도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야 될 텐데 그렇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정무적 감각은 그렇죠. 탁월하지만 본인이 자신이 이제 킹이 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든지 애매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딱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학습해가지고 될 시기는 지나신 것 같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 예. 그렇다 그러면 윗사람에게 지금 포지션에 누가 앉아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30% 정도 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굉장한 보수 이제 수구 세력들, 네. 수구 세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예전에 모시던 상사 내지는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리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우리 김프로의 분석에 더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은 그러면 30%만 갖고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30%만 계속 언저리만 마음을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른바 황교안 씨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이들을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면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는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정치판에서 아주 개연병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들이 계속 여나 야나 똑같다. 뭐 동물 국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조차도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투표하는 이 30%가 투표장에 나옴으로써 황교안이 짝 먹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회한 정치 좀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고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걸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좀 그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30%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고 그 안에서 내 세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다음 정치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학습에 빠른 분이니까 아마 계속 살아 계시진 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검사 황교안의 정치인 변신 시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네. 우병우가 정치를 한다면? 정치 안 하실 거예요? 네. 정치 안 하실 거예요? 네. 왜 정치를 왜 안 합니까? 정치인의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국민들 보면 비웃고.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좀 눌러서라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래 위로 훑어보면 이딴 거나 팔아?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양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뭘 해야 될 이유가 돈도 많으시고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어서 제가 다행입니다. 보기에는 우병우가 정치했으면 어땠을까?
요밀조밀 사건 잘 만들어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사실 저 우병우도 말이죠. 박근혜 밑에 들어간 것만으로 해도 인생의 큰 오점 아닙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박근혜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본인은 검사장을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좀 치욕일 수 있거든요. 검사들한테는 그러니까 검사 세계에서는 어쨌든 뭐 검찰총장이야 워낙 그 변수가 많기도 하고 자리가 좁으니까 총장 못 됐다고 뭐 치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내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검사장을 못 달고 검찰을 그만 나왔다? 이거는 굉장한 한이 있죠 본인한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분들한테는 대단해요. 그래요. 검사장 그분들한테는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높은 자리 민정수석하면 이제 맘대로 막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되고 나서 굉장히 통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했던 걸 보면 근데 하여튼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책 언제 풀어줘? 자 지금부터 이제 팔겠습니다. 우리 저 김용민 TV 계정 빨리 저 김프로 예스24 그 저 링크를 좀 달아주시고. 네. 자 지금 우리 그 김용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962분이에요. 저 이제 곧 1000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한 곳씩만 사도 김프로가 좀 이제 좀 핍니다. 김프로를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어차피 저 보고 해달라면 안 해줄 테니까. 김정필을 보고 할까? 아니 김용민을 보고 하나 사주세요. 떨어지는 게 없는데 무슨? 예, 샀는데 이상하다 그럼 이 사람한테 욕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저기 예스24나 교보 다 링크 달아서 여자 우리 992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주문 안 하신 분, 구매 안 하신 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역적이 될 텐데. 그래요. 나 사셨네. 예. 구매를 안 한 쓰레기들은 여기 없네. 그래요. 쓰레기에 있을 줄 알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링크를 걸었어요. 대한민국 부당거래 지금 구매하셔서 구매했다고 바로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김프로 쇼를 했으면 뭐 계속 대놓고 막 이렇게 뭐 징징거리면서 좀 했을 텐데 김프로 쇼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릴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책을 내놓고 그런 다음에 다다음 주에 그냥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뭐 먹튀를 해야지. 설마 그냥 끝내면 어떡하나? 제가 수가 좀 낮아가지고. 예, 그래요. 대한민국 부당거래.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 이명박 박근혜 10년, 9년 동안에 있었던 검찰과 법원을 거쳐갔던 사건들, 큰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사실. 국정원 사건 그러면 뭐 국정원이 댓글 달아가지고 뭐 했다더라. 뭐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뭐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됐나. 이거는 사실 뭐 딱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뭐 위키나 이런데 찾아보면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읽기 힘들거든요.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게 거의 뭐 사건 시작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확정 판결 날 때까지 6년 걸렸거든요.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사실 좀 어려워서 그런 사건들만 좀 뽑아가지고 그 내막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사건이 돌아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자. 그래서 기록한 책입니다. 네, 그래요. 김정필 기자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6년 동안 출입하는 동안에 검찰을 같이 많이 출입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기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계속 현직 기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매체가 한겨레라서 또 그 매체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한겨레 뭐 별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SBS보단 낫습니다. 근데 진짜로 되게 내부에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기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검사들 사이에서도 김정필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기자여서 김정필 기자한테 묻어가는군요 우리 김 그럼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김정필 기자는 송현정 기자보다 낫습니까? 뭐 그렇죠. 그분이 정필 형이 진행할 일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 좀 여쭤봅시다. 지난주 봤어요? 인터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기사들만 봤어요. 인터뷰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전직 기자로서.
방송 기자니까 또. 그렇죠. 기자들이 이렇게 방송을 막 해서 주목을 받을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방송에 나오는데, TV에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제가 10년 동안 제가 딱 기자 생활 10년 했으니까 10년 동안 뭐 거의 매일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제가 TV에 나온 줄 아는 건 저희 부모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 얼굴이 뭐 나왔던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자가 뭐 이렇게 적어도 뭐 손석희,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도 따져보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자 하시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익숙하거나 잘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질과 기자로서의 자질은 좀 별개가 아닌가. 예. 둘 다 갖추면 좋겠지만 우리 기자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안 키우는 문제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생긴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네. 저는 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보다는 TV에 비친 자기 얼굴 이게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또 KBS에서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찡그리는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양반?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은데 네. 그분 유명해요. 표정이 좀 원래 이렇게 좀 딱딱한. 사실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 뭐 저는 이제 기자 그만두고 하도 헛소리하면서 웃어서 그렇지만, 저도 되게 딱딱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분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자기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왜 대통령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질문하냐 이거야. 만만하다, 쉽다. 그렇죠. 이거 판단되면은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저널리스트로 변하고 박근혜 앞에서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메모나 하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프로는 그런 기자였습니까? 저는 어떤 기자였죠? 그래서 책에 서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는 기자였습니다. 이게 되게 부끄럽게도. 그래서 제가 무슨 마치 대단한 뭐 결기를 가지고 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는 책의 서문에다가 참 부끄럽게 썼는데 한동안은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자가 돼서 내부에서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들이 못 가져오는 특종을 잘 가져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뭐 사람 많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막 술 먹으면서 열심히 취재만 했는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제가 기자가 됐을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기자들이 뭐 정부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하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웠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뭐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렇지. 막 욕하던 거를 개그 프로에서도 막 할 정도니까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MB 정부 들어서면서 시대가 확 바뀐 거를 그래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기자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기자를 했었는데 그 기자로서의 어떤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꺾였던 모양이군요. MB 때. 그럼요.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감각이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 생각이 있으신 언론인들은 야 이거 시절이 굉장히 엄혹해졌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저처럼 그런 거를 이제 막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설마 그러겠어?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고 있었던 시절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환경이 종편들이 막 생겨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막 되니까 그때는 그냥 시청률이 막 떨어지는 거에 대한 혹은 그 판매 부수가 막 급전직하는 거에 대한 막 공포나 내지는 대책 이런 거를 생각하느라고 기자들이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물쩡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거꾸로 간 거고 그러니까 MB 정부만 하더라도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봐서 굉장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뭔가 이렇게 회사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이제 그럴 정도의 눈치도 안 봐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목줄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방송사의 보따리 장수로 출연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압니다. MB 때는요 정권에게 각을 세우거나 비판하는 애들이 싹 잘렸습니다. 근데 박근혜 때 가면요 정권에게 잘하거나 혹은 정권 실세와 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잘렸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하여간 참 기가 막힌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이제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의 실상들을 이 책에 다 담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부당거래. 이걸 꼭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밀하게 보면서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되게 답답했던 게 박근혜 정권 내내 정말 이거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기사를 쓰기도 하고 뭐 취재 파일이라고 이렇게 뭐 쓰기도 그렇지, 하고 SBS 보면은 기자들이 그 네이버 혹은 뭐 홈페이지 SBS 홈페이지에 그 방송 뉴스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블로그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아무리 써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읽지도 않고 뭐 이제 그때 제가 뭐 SNS를 지금도 잘 안 합니다만 활발하게 잘 안 하던 때라서 그냥 겨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면 뭐 좋아요 뭐 한 10대 개 달리고 그냥 공유는 뭐 전혀 없고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관심이 그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자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스팔트에다가 계란 까가지고 뭐 그런 거 한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렇지. 그 비 오는 날엔 소세지 빵. 뭐 그런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단순히 MBC에서 이제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때 물론 이제 뭐 정권을 이제 좀 좋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려고 잘 보이려고 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안에 나오는 소재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만한 소재들을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활 밀착형 기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걸 갖고 와라. 기자들로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써야 될 이야기, 알려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쓰면 관심 없고 다른 거는 막 반응하는 거는 또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에만 하니까 이제 기자들 내부로도 좀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소재만 바꿔가지고 저는 계속 분노하고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야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세상도 바뀌고, 야 이거를 제 주변에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잘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신기하고 하길래 야 이거를 내가 이게 아무리 도간에 살았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르는구나 싶어서 이제 정필 형한테 기록합시다. 우리가 어쨌든 검찰을 출입하면서 쭉 보고 들었던 사건들이 있으니 뭐 책이 대박이 나서 유명해지지는 못하더라도 읽는 사람은 어쨌든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하거나 누군가가 이거를 기록해둘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5월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불렀던 그 수사 사건, 박연차 수사 사건. 그 얘기도 이 안에 있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필 기자가 내막을 아주 자세히 잘 알아서 정리를 해서 썼는데요. 김정필 기자는 아니요 해도 되는데 아예 그걸로 따로 책도 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라는 책을 아주 따로 쓰기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한번 여쭤봅시다. 논두렁 시계 사건.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그거는 진짜 그 완전히 날조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SBS 기자가 취재한 건 아니고 그 날조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그대로 갖다 베껴다 쓴 거라고 전 봅니다. 제가 이걸 책 들고 사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사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저 1000명이 넘었는데 동접자가 이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저
사주셔야지. 예. 아니 접속만 하고 말이야 보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뭐 다 땅 파먹고 이짓하나? 자 빨리 저기 또 다시 링크 좀 올려주세요. 예스24 교보문고에서 마구마구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김프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검찰을 막내로 출입할 때라. 아 그래요? 네, 막내로 출입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사팀을 취재했습니까?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검찰 내부에 막 뭐 이렇게 취재원들이 많지 않을 때여서 막내니까 경찰을 한참 출입하고 이제 검찰로 옮겨와서 뭔가 이렇게 취재원들을 막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뭐 사건이 내밀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반장이 있을 거 아니야 취재 반장.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공유를 하면서 취재를 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곡점 중에 하나였죠. 그 논두렁 그냥 반도 같은 반원? 그때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언론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들이 보통 것들이 아니구나. 이 기레기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구나라고 처음 각성하던 때였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의 노무현이 뭔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 뭐 언론에 마땅한 사명은 짓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였단 말이죠. 관성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때 막 그렇게 막 그 뭐랄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그냥 속보로 막 받아쓰면서 막 달려가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경각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언론인들도. 기자실에서. 뭐 그냥 뭐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혹은 전 정권이라 하더라도 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자가? 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부끄럽지만 큰 그거 뭐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뭐 블로그에다가 그때 심정을 쭉 기록해서 이제 적었다가 그게 또 기사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던 것 같고, 전 그 덕에 아무튼 브런치에다 글을 썼어요. 브런치는 아니고 그때 취재 파일 썼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썼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네가 안 썼지? 그 글을 쓴 거에 대한 이 미디어 오늘에서 썼었던가요? 거기서 썼던 기억은 그 제목은 기억나요. SBS 기자도 반성. 그게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되게 부끄러움을 섞어서 글을 썼는데 뭐 반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기사가 기억나. 그 반성한 게 뭐예요? 그 SBS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검찰이 주는 거를 받아만 먹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때 질타들이 막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검찰이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할킬 목적으로 이런저런 슬금슬금 정보를 갖다 준 모양이죠.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냥 계속 뭔가 자기들이 유리하게 좀 국면을 끌고 가고 싶은 수사는 계속 뭔가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있고,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속보를 다른 사람이 모르거나 내밀한 걸 알아내야 되는 또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하지만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되니까 기사를 안 써야 되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써야 되냐? 그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뭐 3, 4년 길게는 5, 6년씩 걸리는데 그러면 대중은 궁금해하는데 안 쓰고 있다가 5, 6년 이후에 그럼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건 이제 현실적이진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검찰 출입 기자들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법원에 간 다음에 뭐 근데 법원 단계까지 가도 일단 대중의 관심은 없어지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되는 단계에는 굉장히 핫한 사건들도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건들이 또 막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쓸 수는 없는데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거부터 막자 뭐 이러면서 그냥 보류해놓고 계속 기사를 썼던 면이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뭐 아무리 현실적으로 뭐 딜레마라고 하긴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굉장히 큰 칼이고 이 칼을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다. 예, 당시 그 김요한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설마 예,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도 이전에 해야 할 고민의 정도와 깊이가 줄어들게 되면 그 피해가 상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리의 보도에 그 문제점이 있었다. 만약 누가 작정하고 나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피고소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이 내용을 알아내 보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된 내막이 사실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하면서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만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딱히 뾰족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또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그냥 무더기로 중계 방송하듯이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행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사 기밀 정보 아니 뭐라고?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네. 공표.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옛날 자유당 시절에 이제 아예 작정하고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막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잡아넣고 막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사 사실을 자꾸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정치 활동하는데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뒤에는 조금 이제 잘못 반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에 나왔던 많은 속보들 이거 피의사실 공표로 걸면 또 다 보도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또 보도하면 안 되는 게 맞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기준을 법에 위반했으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두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담론 수준의 커다란 기준이라는 거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많은 토론과 뭐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회와 언론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조금 올라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언론이 좀 선도해서 이런 나쁜 관행들 없앨 수 없습니까? 이제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면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플랫폼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신문으로 소식을 접할 때 혹은 방송밖에 TV밖에 볼 게 없을 때 라디오밖에 들을 게 없을 때는 플랫폼의 지위에 있어서 결국 플랫폼의 그 수익 모델은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광고 받아가지고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뭐 공익에 해당하는 것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완전히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는 볼 수 있는 미디어도 너무 많고 이제 플랫폼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고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걸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공익에 해당하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뭔가 돈을 벌기가 어려운 콘텐츠로 장사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문제는 동감을 하면서도 밥줄과 얽혀 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게 지나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는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박근혜 정권 그거 취재했었잖아요. 네네네. 취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던 것도 봤던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하여간 최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이런 그 말하자면은 대선 개입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비위를 들추려고 했을 때 못하게 하려고 최동욱 총장의 바지까지 벗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걸 보고도 좀 기자들이 그 동요를 안 했습니까? 이게 너무나 명백한 수사 방해 아니에요. 수사 방해죠. 네, 예. 수사 방해죠. 그리고 저기 이석기 사건도 역시 사실상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깊이 취재를 안 해서 그때 이석기 사건은 제가 이제 특성상 검찰 출입이라고 하면 되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검, 뭐 중앙지검, 뭐 요쪽 바운더리에 주로 상주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아,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다르기는 그 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야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데로 돌려야 된다. 네. 이 차원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 맞지 결국은 않습니까? 뭐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걸로 예. 이제 본인의 좀 찝찝한 과거, 그러니까 예. 본인 아버지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남대 총장을 이제 그때 김수남 총장의 아버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 영남대권으로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들어와서 이제 한 게 최순실 일가가 들어와서 똑같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학교 재산 빼돌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했었거든요. 그때 바지 사장으로 영남대 이사장으로 이제 박근혜가 있었는데 네. 그걸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했던 게 김수남 총장 아버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이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겠나, 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뭔가가 하나 필요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아주 작용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국정원 대선 국면을 호도할 목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요. 윤석열 지검장도 그때 아주 빅엿을 먹었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국정원 대선 그 사건은 조금 굉장히 많이 흐지부지가 돼 있던 상황이었고 이분이 본인 아버지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그거보다 본인의 뇌리에 더 깊이 박힌 거는 이제 이정희 씨가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깐죽대던 그걸 아마 굉장히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깐죽됐다고 하기에는 이정희 대표가 감옥 들어갈 각오로 그렇게 던진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럼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막 되게 얄밉게 막 이렇게 우리는 속 시원했지만 네. 보는 사람은 속 시원했지만 예. 그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당을 들어가지고 싹 다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거기 또 이제 그 손가발 중에 김수남이 발이었다면은 손은 황교안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뭐 자리매김도 확실하게 하고 뭐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것이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갔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 원래 검찰총장이 최동욱이 아니라 김학의가 될 뻔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불가능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최동욱 총장이 되기 전에 한상대 총장이 검찰총장이었는데 한상대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한상대가 고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때문에 그때 사실 이제 13기인데 검찰 연수원 기수로 13기에 차동민이라는 이제 대검 차장 출신의 검사가 있는데 그분이 물망에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대 인맥으로 이제 한상대 총장이 된 것으로 MB 고대 출신이라서 네. 상대가 해야 된다. 네. 예. 상대가 상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고대 인맥으로 총장이 됐는데 이분은 검찰총장을 할 거라고 검찰 내부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닥 그렇게 막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막 이제 무소불위에 막 이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이 좋아하는 수사들을 막 이제 하면서 많이 잃었죠. 신망을. 그 수사를 적당히 막 맘대로 해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이제 막 수사를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네.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격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만약에 MB 정권 초기였다면은 한상대가 그 지랄 발광을 해도 그렇죠. 참았을 거예요 검사들이. 근데 이게 정권 말에 정권 한상대를 말기였고. 꽂았는데 네. 한상대가 이걸 갖고 MB 보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네. 용납이 되겠어요, 평검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참 이렇게 뭔가 내부적으로 말이 많다가 네. 중수부장하고 대판 한번 붙었죠. 그래서 중수부장하고 붙으니까 이제 한상대 총장이 이제 위협감을 느낀 나머지 중수부장을 감찰하라고 시키거든요. 감찰해. 그 마당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두시라.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나가서 공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MB 정부 때 워낙 막 이제 무소불위로 검찰이 사건을 막 수사한 게 많잖아요. 뭐 피디수건 사건도 그랬고 뭐 이제 여러 많은 것에서 이제 좀 실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움직임이 일었냐면 정권 말기기도 하고 검찰총장을 이렇게 낙점해서 찍는 거 하지 말고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외부 인사들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15년 이상 법조인들한테 다 추천을 받아요. 개별적으로 총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레주메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 위원회가 할 만한 사람을 3명을 골라서 그거를 법무부에 올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뽑아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니까 네. 3명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예. 그 3명의 기막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기막이 못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회가 이제 뭐 명망 있는 바깥에 이제 뭐 변협 뭐 대표도 있고 네. 뭐 기자 출신의 누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인사들이 막 그래서 있으니까 박근혜가 약간 그때는 좀 멋있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똥폼을 다 잡았군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직전이니까. 박근혜 직전에. 이명박 말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힘이 없고, 예. 막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가 될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니까 검찰도 이걸 어디로 줄을 서야 되나. 만약에 이럴 때고. 한상대가 뭐 한 달 정도만 더 버텼으면은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차기 검찰총장을 선정했다면은 김학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정권이 박근혜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제 레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려고는 했을 거예요. MB도 네. 김학의는 아니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자기가 수사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면해야 그치.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이제 나갔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는 안 했겠죠. 왜냐면 자기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또 클릭을 맞추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전 정권 수사 안 하고 현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클릭을 맞춰서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총장을 그렇게 뽑지 말고 외부 인사들이 심의를 해서 올리는 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거기에 누구도 자기 사람을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MB 쪽도 자기 사람을 꽂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우하며 지나가는 통에 그때가 이제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게 그만둔 게 11월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공석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에서 막 그 난리를 폈을 때도 네. 경찰이 키를 잡고 할 때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오더를 내린 거고 그렇지. 중간에 검찰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것도 크거든요. 국정원 대선구의 개입에서 검찰이 뭐 딱히 역할한 게 없어요. 전혀 없죠.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데서 알아서 다 한 거죠. 알아서 다 네. 한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권력 과도기에 검찰총장 후보 선정위원회가 이제 구성됐고 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쪽도 박근혜 쪽도 아닌 최동욱 씨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된 최동욱 씨가 눈치 없이 그냥 박근혜의 당선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그냥 뭐 상식적으로 수사했다가 목이 날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 될 것도 잘 몰랐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소병철 이제 호남 출신이거나 네. 그 이제 다음에 했던 최동욱 다음에 했던 총장도 후보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누구를 하지 하고 있다가 네. 그때 이제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이 되고 그래도 막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낙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확실한 거는 박근혜 쪽에서 심은 총장은 아니었던 거죠. 내려보낸 예. 총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앉힌 검찰총장이 김수남.
아니 그거는 이제 김진태 다음이고. 그다음은 이제 김진태. 쫓겨난 다음에는 김진태가 있었고. 네. 근데 김진태하고 3명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네. 최동욱을 낙점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최동욱 어느 정도로 잘 해주지 않겠나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법무부 장관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잘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예. 법무부 장관을 김학의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지. 이렇게 하려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리에 김학의를 자기 사람을 앉혀서 검찰을 이렇게 컨트롤 타워로 놓고 좀 지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묘하게도 김학의가 또 장관이 못 되고 그러면서 못된 이유가 저거죠. 동영상 소문. 그때 이제 뭐 경찰에서 뭐 내사도 있었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그때 김프로는 알고 있었어요? 동영상 이야기? 아니요 그때 저는 뭐 그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신참이었구나. 네. 많이 솔직히- 알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국정원 사건이 그때 막 핫하게 한참 돌아가고 있을 때라 저는 이제 그 검찰 팀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주력으로 만든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에 막 몰두해 있을 때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학의의 그 동영상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늦기는 해서 아마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못 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담 없는 수사잖아요. 네네, 그렇지. 어느 누구도 부담 없죠. 김학의를 봐줄 여지가 없다. 그렇죠. 나오는 대로 그냥 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그 당시에 결론이 제대로 났나요? 응징을 제대로 했나? 잘 안 됐죠. 잘 안 됐다고 봐야 될 거고. 박근혜 그 방해로. 그럼요. 6년 만에 확정 판결이 원세훈만 나긴 했는데 김용판 경찰청장은 결국 서울경찰청장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일주일 앞두고 이거 전혀 뭐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대선에 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분 무죄 났어요. 무죄 확정됐고 그분 사실은 특별수사팀에서는 그분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결국 뭐 구속도 안 되고 기소됐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 하다가 트위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면 원세훈도 아마 무죄 났을 거예요.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두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는 바람에 사건이 더 길어졌죠. 네. 그래서 길어지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추가로 발견된 트위터 증거들이 발목을 잡아서 유죄가 이제 내려진 거거든요. 그럼 원세훈 혼자 다 뒤집어 쓴 거네. 지금은 그런 셈이죠. 근데 그것도 다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뭐 원세훈으로 대충 손절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때 그것 때문에 뭐 피를 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초를 겪으신 뭐 검찰 내부에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걸 누가 뭐 보상해주거나 기억해주거나 하진 않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1,500분이 지금 넘었어요. 1,500분이 한 2권씩만 책 사면은 그 출판사가 잔뜩 찍은 거 있죠. 소진됩니다. 아니 출판사가 보니까 이제 상의도 안 하고 2쇄를 찍은 거예요. 2쇄를 찍었어요. 2쇄를 찍었어. 1쇄도 많이 찍었는데. 1쇄를 찍고 보통의 경우에 많이 팔리면 2쇄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 김프로 쇼가 이제 잘 나갈 줄 알았던 거지. 2쇄를 찍어가지고 책이 안 나갔다고 사주셔야 됩니다. 저 그래서 지금 우리 김프로가 그 장기를 공탁 걸었어요. 진짜 장기라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좀 많이 사주셔야 돼. 좀. 김프로가 그래야 또 김프로 쇼 다시 할까 말까 고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1,500분 지금 보고 계신데, 이제 꽁으로 보지 말고 좀 이거 구매 좀 해주세요. 이거 나가신 분 이거 이제 한 권 사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권씩 더 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프로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그 코너로 그래서 김정필을 꼬시기 위해서 김정필이 나왔었어요? 김정필을 꼬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쓰려고 김정필을 꼬시기 위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하자고 한 거거든요. 이제 뭐로 엮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첫 책이라서 책을 어쨌든 쓰신 우리 김용민 씨도 계시지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쓰시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어쨌든 쓰는 게 현직 기자 하면서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뭐 그
보수를 지켜라 같은 명저는요 한 달 동안 왜 웃어요? 아니 기분 나쁘네. 아니 명저 아니 뭐가 웃긴 거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어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데려오려니까 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필 기자한테 좀 같이 하자 했다 네. 한번 까이고 예. 다시 한번 제가 녹음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네. 와서 입하고만 털어라. 예. 뭐 그건 할 수 있잖냐. 예.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는 책에 담긴 내용보다는 훨씬 라이트하게 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네. 막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해버렸죠. 예. 네. 근데 이 책에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굉장히 처음 많이 들은 들었어요. 얘기들, 네. 처음 들은 얘기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책을 사시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사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됩니까? 오, 차기 검찰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네. 네, 윤석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됐으면 좋겠어요? 난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아니 그 양반만큼 제대로 된 검사가 있나 또? 없나? 아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저 검찰총장은 윤석열 지검장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압도적입니다. 네.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청와대에다. 누구하고 친한지 알겠죠, 이제. 청와대 전달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해야지. 예. 근데 7월에 이제 새 검찰총장이 네.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윤석열 검찰 그분이 중앙지검장이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그 최동욱 최재경 이쪽 연배거든요. 구수 끝에 검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수만에 통과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다고. 이게 보기만 하면 떨어지더라고. 그 동기가 저 박범계 의원도 있고, 그렇죠. 네. 25기. 그렇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네. 장관도 있고, 강용석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정열 변호사도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어리신 거예요. 구수 끝에 됐으니까 한 10살 정도씩 다 어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10살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어쨌든 사법연수원에 돼가지고 했으니까 이분이 어쨌든 25기거든요. 근데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16기 이쪽 언저리니까 기수로 치면 사실 완전 파격이거든요. 25기가 되면 거의 한 7, 8계단을 문무일이 지금 18기 19기 이러니까 그건 우리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네. 한 7, 8개가 확 내려가야 되니까 네.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냐. 아니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또 통솔을 했는데 뭐 대검찰청 왜 통솔해?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할 텐데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들하고 다 연배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된다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약간 애매해서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기는 하죠. 예. 어떻게 할 건가. 얘기가 많이 나왔군요. 실제로. 실제로도 윤석열을 총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워낙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파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보면 파격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결정을 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그냥 파격 인사를 거듭해가지고 중앙지검장도 땡겨서 했는데 연임도 했다가 그랬다가 검찰총장까지 한 번 시키고 이게 맞냐? 오히려 역풍 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막 있고 있을 텐데 알아서 잘 결정하시겠죠. 예,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또 검찰총장을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하면 어떻겠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그 삼성 수사하고 또 MB 수사도 하고 또 누구도 수사하지? 맡은 수사를 많이 합니다. 예. 검찰은 원래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많이 하는데요. 삼성 이재용 감옥 갑니까? 감옥 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수사는 끝났죠. 수사는 끝났고 이제 삼바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마냐. 삼바 수사. 이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로 막 가면 결국 꼭지점에 계신 분은 그분일 테니까
그분한테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거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수사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잘 될 것인가는 봐야 될 테니 그 수사까지 되면 이제 곤란해지시겠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할 텐데 예. 그것도 만만치 않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MB의 그 자녀 네. 재산 지금 저 다스 관련해서만 수사가 이어졌는데 해외에 묻어둔 것이 확실해 보이는 재산 이런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있을까 싶기는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수사를 하긴 하겠죠. 저는 뭐 될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재산도 찾아내는 판에 네. 뭐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그건 해야 될 텐데, 네. 뭐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수사를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그 뭐 나름 벼르고 있는 검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박근혜, 이명박 때 검사들하고는 이명박, 박근혜 때 검사들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지도부가 누구냐,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이 어떻느냐를 또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은 더 검찰이 진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봐야죠. 그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도 있을 수 있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 성렬이 형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어쨌든 사람을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다 할 수 있지만 뭐 그것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권력은 어쨌든 계속 감시하고 좀 뭐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법농단에 그 연루됐던 100명 못 되는 그런 판사들 중에 한 10명, 10명만 이제 징계하기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윌리엄 김, 그 사람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하고 뭐 친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완전 국민들을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물론 그분이 조직을 이제 그러면 그 수많은 왜냐하면 연루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고위 법관들일 거거든요. 뭐 대법원에 근무했던 높으신 분들 내지는 고등법원에 있던 권순일 대법관 다 뭐 그쪽 부류에 계신 분들이라 만약 그분들의 명단을 까가지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 대법관들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다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직 내부에서는 자기가 신망을 크게 이룰 수 있을 테니 그런 판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욕보이고 그냥 뭐 이랬단 말이야라고 자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걸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이지만 그 사람한테 준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국민 편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사법부라는 입장에서 고위법관 100명이 아니라 뭐 200명이 연루돼 있어도 그렇지. 나머지 1,800명, 뭐 1,900, 1,800명 되는 판사들의 제대로 된 걸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을 하는 결단을 내려서 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결단과 자기 살을 깎는 거는 있어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에 기록되도록 어쨌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뭐 쉽지 않은 판단일 텐데 저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아쉽고. 네, 대한민국 부당거래 김프로와 김정필 두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한번 보니까 대한민국 검찰법원의 구조 또 한국 언론과 또 우리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이게 사실 그 김어준이 지금 뭐 난다긴다 하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 집행하는 거 그 차이도 몰랐던 코 올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코 올리던 시절. 그래서 그런 사람도 지금은 확실히 아시겠죠.
잘 알죠. 자기가 본인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저기 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안 받아봤지만 네. 영장 심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그때 이 정권 바뀌었을 때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주진우 기자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했죠. 위험했죠. 위험하고 실제로 그 주진우 기자한테 또 나름대로 또 그 검찰 내부의 정보를 또 알려줬던. 예. 네. 그런 주진우 기자분은 친합니다. 네. 네. 그 얼마나 위험했던 거예요? 뭐 말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 참 재밌는 게 예. 제가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이제 저희 선배거든요. 근데 워낙 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여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그래요. 아버지가 막 하여튼 여기저기 전근을 다니느라고 그 학교 간 거죠? 그 제가 그 저자 소개에도 써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네.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경기도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어디 뭐 전주도 갔다가 막 어디 천안도 갔다 막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네. 전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의 선배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시기에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나이 차이가 뭐 한 5살 나니까. 네. 근데 그때 중앙지검에 제가 출입할 때요. 예. 주진우가 중앙지검에 수사받을 때 네. 그 주진우를 수사한 네. 수사 검사가 예. 학교 선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상호? 아니요. 그 아무튼. 네. 아.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니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몇 명 없는 사람들이 예. 하나는 기자고 하나는 피의자고 하나는 수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만나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오더가 좀 있어가지고. 위에서. 네. 위에서. 진짜 구속하려고 열심히 막 수사를 했는데 네. 결국 안 됐죠.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만나면 그때 권력의 얘기-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또 당시가 그 차동욱 검찰총장 때였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아니라 뭐 김진태 검찰총장이거나 그럼 얄짤 없었을 거예요. 네, 얄짤 없었어요. 경찰총장이면은 뭐 검찰총장이면은 뭐 그랬어요. 근데 참 주진우 기자가 말이죠. 고역을 많이 치렀어요, 진짜. 근데 삼성 이재용 집어넣은 데는 뭐 아주 1등 공신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그래. 이번에 또 이제 바닥 뜯었을 때 또 이건 넘어갑시다. 예. 또 그냥 없었으면은 우리 저 MB가 늙음하게 감옥에 갈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예. MB 다시 감옥 가겠죠? 가셔야죠. 가셔야죠. 지금 상황 어때? 스코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어쨌든 코 안 거시도록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건상으로 보면 더 이상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책에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법농단이 더는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김병수가 아무리 좀 기대 이하라도 설마 사법농단이 재현되는 그 길로 지금 몰고 가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원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게 양승태면 지금 김명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는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뭔가 바로잡거나 액션을 하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지 뭐 이렇게 나서 가지고 뭘 망가뜨리거나 뭐 이럴 의지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안타까움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는 또 법원 내에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어쨌든 수장을 맡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본인 수장이기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 법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던 분인데 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방청객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우리 김 프로한테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말씀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러면. 아니, 앞으로 나와서 좀 해야 돼요? 마이크가 가나?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예. 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김성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일어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김용민 PD님은 낙곰수로 저 이명박이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나서 제가 SBS를 아자아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듣고 있으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MB가 개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거는
그 SBS가 MBC하고 KBS하고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맹영규가 나서가지고 이 MB하고 끈앞풀에 대해서 지금 SBS가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이래 갖고 나라가 이 개판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왜 개판이 되는가를 낙검수를 통해 갖고 이걸 쭉 조사를 해왔죠. 저도 한 10년 넘게 여기에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저 브리핑 듣고 뭐 이제 간단하게 좀 잘라서 갈게요. 이러다가 저기 김 PD님이 저 뭐야 브리핑 아침에 하는데 안 오면은 아주 그냥 방송도 못 듣게 하고 확 끊어버릴 것 같아갖고 무서워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어디도 만지게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지세요. 아니 아까 손도 안 잤으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앉으셔. 안 되겠어. 나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어. 예. 감사하고요. 예. 자, 질문. 그 서서 말씀하세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시즌 3. 자, 질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김프로쇼 시즌 3를 언제 하시냐고. 이게 지금 저기 그 네. 어벤져스 네. 무슨 게임이었지? 엔드게임. 그 게임에 대한 그 논평을 듣고 싶으신 네. 모양인데 네. 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김프로쇼 시즌 3 어. 언제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엔드게임만 봤어요. 그래. 무슨 내용인지 훌륭하다. 하나도 모르겠고 그 너구리하고 그 헐크만 기억이 남고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이야, 훌륭하시네. 예. 그 하여튼 그랬는데 어떻게 뭐 질문하셨습니까? 네, 시즌 3. 네. 대한민국 부당거래 10세 찍으면 하겠습니다. 10세 일단 2세는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뭘 아쉬워해? 2세는 된 겁니다. 2세는 찍었지. 2세는 됐어요. 10세 찍으면 하겠습니다. 10세. 아, 그렇습니다. 이 10세까지 가려면 2세 다 팔려야 되고 10세까지 가야 됩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예, 말씀하시죠. 응. 예. 네. 그래요. 김프로가 글을 굉장히 쉽게 쓴다. 그래서 네. 이해하기가 쉬운데 글쓰기 할 때 염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지? 쉽게 쓰려고 합니다. 네. 진짜로 쉽게 쓰려고 하고요. 단문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네, 막 이렇게 중문으로 막 길게 막 복문으로 쓰는 것보다는 짧게 쓰고 어떤 조금이라도 작가는 쉽게 쓰자. 7줄을 봤어요. 마침표까지 7줄. 예. 네, 쉽게 쓰려고 했고 이 책은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막 핫하거나 주제 자체가 막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안점을 이제 김정필 기자가 같이 뒀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맥락을 좀 이해하려면 쉬워야 된다. 네, 그래서 쉽게 쓰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사전 지식이 뭐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자. 그래서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한 책이어서 뭐 사실 제목은 되게 좀 그래 보이고 사건 자체도 뭐 다 아는 사건 가공 뭐 이렇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써져 있거든요. 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쉽게 써야 된다. 짧게 문장을 네.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예, 말씀하시죠. 두 번째 책. 괜히 기분 나쁘죠? 네, 황망합니다.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제가 첫 번째 책을 찍어보니까 저는 책을 쓰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아니 책이 이렇게 팔리는데 뭐 저야 뭐 손해 볼 게 없습니다만 이거 출판사도 괜찮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의 스코어를 어쨌든 보고 두 번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박합니다, 여러분. 절박합니다. 많이 사주셔야 돼요. 네. 예? 자, 다시 우리 저 위에서 그 책 링크 주소 링크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부당거래 지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프로와 김정필 기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자, 또 질문. 먼저 두 가지 질문. 예. 네. 예. 자, 기자 정신과 기자 윤리를 물어보셨어요. 질문 기자는 아니지만은 또 하나.
그래요. 영화 또 계획을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중단된 것 같아요. 감독 김프로 감독의 네. 그 영화는 언제 또 볼 수가 있는 건지. 첫 번째 물어보셨어요. 거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답은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김정필 기자 같은 사람이 기자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네. 제가 이건 빌말이 아니고 예. 제 책에 서문에도 썼습니다. 김정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막 전면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잘 안 하는데 그 김정필 기자의 소개 글에 나와 있거든요.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사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 팩트를 최대한 잘 끌어모으고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론 수준의 고민을 항상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기자가 진짜 기자라고 생각하고요. 김정필 기자가 그런 기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기자는 이름이나 얼굴이 아닌 기사로 기억돼야 한다. 예. 네. 못생긴 모양이군요. 네. 예. 그것이 기자다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처음 해줄 때 네. 이제 자기 소개를 쓰라 그러는데 네. 제가 사실 자기 소개를 쓸 게 없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음. 다 긁어 모아서 제 걸 썼거든요. 음. 별거 없어요. 뭐 고향이 어딘지 모른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기자였으니까 뭘 기자였던 거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기자상을 몇 번 받았다. 이걸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네. 정필형한테 자기소개 달라고 그랬더니 네. 기자는 얼굴도 뭐도 아닌 상도 아닌 기사로 그래서 상은 뺐어요 제가. 아니 위에 상 받았다고 썼는데 예. 밑에 상이 아니라 기사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예, 썼길래 알겠어. 그거 나를 연맥이려고 쓴 거야. 그래요. 그 영화는요. 제가 감독을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제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방송이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질문 또 받아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이버 카페 김프로쇼 카페 보면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네. 예. 자, 예, 네이버 카페 김프로쇼 카페에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아니 사람들이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모객을 위해서 제가. 차기 검찰총장 명단을 발표하시려나? 뭐 그건 아니고 예. 제가 방송 그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자,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아까 질문하셨던 분 이어서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송현정 기자 이야기도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국민일보였나요? 뭐 자기 주변의 기자 7명 7명 주변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 거의 아카이빙 수준의 책을 이번에 내주신 거잖아요. 대한민국 부산거래. 네네. 그렇게 이제 읽었는데 그 주변에 경험하셨던 뭐 제가 이제 또 JTBC 한창 볼 때는 그 법적으로 나오는 뭐 신모 기자 뭐 이렇게 눈에 있는 기자가 있는데 김프로님은 제가 잊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아니요. 저희 부모님만 아셔요. 괜찮아요. 그 주변에 네. 뭐 기자들 사이에 꼭 법조팀이 아니더라도 네네.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이런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썼다더라 하는 걸 책으로 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생각이 없으신지 10세 찍으면 이거부터 좀 팔아주세요, 좀. 네. 자, 이런 기자는 괜찮은 기자다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네. 쓸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이 책부터 좀 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이 나간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건 뭐 급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또 하나만 더 받고 저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네. 예. 네,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징까지는 합시다. 크로징까지는. 예. 왜냐하면 이제 내일 팟캐스트에 네네네네. 이걸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크로징 부분을 예. 네, 오늘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처럼 또 공개 방송으로 대한민국 부당거래 부 콘서트를 했는데, 자, 이 부당거래 이 책을 사면은 뭐가 좋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자녀가 대학에 잘 가실 수 있어요. 복권 번호도 있다는 얘기 했어요. 다음 주 1등 복권 번호도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집에 아프신 분들이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예. 많이들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2세 찍은 것만이라도 다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굉장히 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생각보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 안 알려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많더라.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 예, 그걸 좀 느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10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니까 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뭐 책 많이 사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사실 그런 오판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미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해나 생각들이 있으시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지금은 분위기가 그냥 막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촛불도 있고 막 이래서 그냥 우우하고 지나갔지만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뭔가 정권을 선택해야 되거나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인기도에 따라서 사람을 뽑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적어도 이해가 전혀 없었던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이해하실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예. 많이들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부당거래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다시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다시는 이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는 부당거래가 아니라 정당거래가 되는 세상이 안착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식의 숲에서 나온 대한민국 부당거래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인은?